일본 우주항공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979년 우리는 180km라는 짧은 사거리에 족쇄에 묶여있던 한국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이제 일본의 정찰 위성을 압도합니다. 0.3m 해상도 하늘에서 지상의 A4 용지까지 식별 가능한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직 0.5m급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한국의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전 핵심 부품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던 그들이 이제는 광학계부터 검출기 저장 장치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완성해냈습니다. 일본이 방심한 사이 한국은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인 JXA의 위성개발부에서 제 청춘과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도록 헌신해온 다나카 류이치입니다. 그런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기자회견장. 야마모토 소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저렇게 참담한 표정이겠구나. 회견장에는 NHK와 아사히는 물론이고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일본 우주 항공의 몰락을 기록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H3 로켓 이 호기의 발사가 결국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2단 엔진 점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규명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처럼 제 가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CNN 기자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연속 실패입니다. 이제 일본 우주 개발의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답했지만 기자들의 눈빛은 이미 만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로이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누리호는 4연속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이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 누리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치아가 시큰거릴 정도의 분함이 치밀었습니다. 소장님은 상황이 다르니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변명했지만 기자들의 표정에는 냉소와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BBC 기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투입된 800억 엔의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납세자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야마모토 소장님이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따라 숙였습니다. 굴욕과 분함, 그리고 수치심이 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이 50년 일본 우주 역사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문을 닫고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우주, 항공 관련 서적들과 낡은 설계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성소이자 동시에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심판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1970년 오스미 위성 발사 성공 직후 일본인 동료들과 환호하며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지금의 저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이 아시아의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 굳게 믿으셨고 실제로 그 역사를 직접 일구어내셨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불안감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쌓아온 50년의 시간은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다. 한국이 한두 번의 성공으로 기술적 격차를 단번에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만이자 오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미래에 지금의 일본이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아버지가 꿈꾸던 그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정보 플랫폼의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우주 개발 로드맵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사체 기술만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밀 측위 시스템인 KPS, GPS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항법 기술, 그리고 6000도의 초고온을 견디는 재진 입체 기술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닌 우주 안보의 근간을 바꾸려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재진입 기술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에서도 궤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수십 미터 오차 내에 탄착하는 기술. 이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쌓아왔다고 자부했던 기술의 성벽이 그들의 도면 위에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먼 곳을 보고 더 정교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확신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의 50년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 앞에 그토록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재의 문을 닫고 들어서자 벽면을 빼곡히 채운 아버지의 낡은 우주공학 서적들과 손때, 묻은 설계도들이 마치 저를 심판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있어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인류의 우주 정복을 꿈꾸며 밤을 새우시던 성소이자 지금의 무력한 일본 우주항공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참담한 심판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1970년 2월 11일 오스미 위성발사 성공 직후 동료들과 환호하며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지금의 저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이 아시아의 우주 강국으로 영원히 군림할 것이라 굳게 믿으셨고 실제로 그 역사를 제 손으로 일구어내셨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불안감과 수치심이 잠시 잦아들었지만 이내에 더 깊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쌓아온 50년의 시간은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이 불과 한두 번의 성공으로 수십 년의 기술적 격차를 단번에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만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맑고 당당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베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숭고하게 그려냈던 그 미래의 지도 위에 지금의 일본이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아버지가 꿈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하는 뼈아픈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둔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전략 정보 플랫폼의 긴급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터치한 제 손끝이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우주 개발 로드맵에 대한 매우 정밀하고 방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아니 거의 공포에 질린 채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사체 기술만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밀 측위 시스템인 KPS-GPS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한국형 자립, 항법 기술, 그리고 6000도의 초고온을 견디며 대기권을 돌파하는 재진입체 기술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것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우주 안보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거대한 체스판을 짜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재진입 기술에 관한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에서도 궤도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수십 미터 오차 내에 탄착하는 기술. 이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제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쌓아왔다라고 자부했던 기술의 성벽이 그들의 도면 위에서 너무나 쉽고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고 더 정교하고 강력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50년 일본 우주개발의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 앞에 그토록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말라붙은 펜촉은 마치 시대의 뒤편으로 밀려난 일본 우주의 현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어낸 그 영광은 분명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춰서서 과거의 향수를 읊조리는 자들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시아 최초라는 달콤한 타이틀에 취해 잠들어 있던 그 50년 동안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그 50년의 시간이 오늘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깊고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떠있을 그들의 위성, 일본의 정찰 위성을 단숨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린 그 한국 위성이 마치 냉혹한 감시자처럼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 젖은 비애일까? 아니면은 이 참담한 현실을 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서늘한 오기일까?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마주쳤던 한국 측 기술 책임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힘든 날이었겠군요. 하지만 우주는 넓고 우리는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쿄에 가게 되면 차 한 잔 나누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적의 위로인가 아니면 대등한 동료의 제안인가? 저는 스마트폰을 끄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침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1970년에 그랬던 것처럼 비웃음과 조롱을 딛고 다시 0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 별들 사이가 아닌 지구의 안보를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의를 다지며 천천히 서재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자존심을 이제는 내 방식대로 다시 벼려낼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관실이 있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 박동은 마치 발사 직전의 로켓 카운트다운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문 앞에 서자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무실 안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쿄의 화려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관님은 서류 더미를 응시한 채 고개를 들지 않고 계셨습니다. 다나카 부장 안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장관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형용한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와의 비밀협력 제안서이자 현재 일본 우주항공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담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뭔가 다나카 부장. 우리 JXA의 위성 정찰망이 완전히 무력화될지도 모른다는 보고야? 장관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제 가슴에 거대한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위성기술, 특히 0.3m 해상도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붉은 펜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이 그들에게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의 기술적 도약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과장된 정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관제 능력을... 제 변명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끊겼습니다. 장관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제지했습니다. 과장 며칠 전 UAE에서 온 긴급 전문을 받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더군. 한국의 천궁2와 그들의 정찰 위성 시스템을 한 세트로 도입하겠다라고 말이야. UAE는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실전에서 입증된 결과를 원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뇌리를 강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한국이 우주에 뛰어들면 무섭게 올라올 거다. 장관님의 질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50년의 역사라는 안개 속에 갇혀 묵묵히 뒤를 쫓던 그들을 그림자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이제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거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장관님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조차 이제는 한국을 대등한 동료로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한국은 실력을 증명하며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네. 다나카 부장자에게 묻겠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또다시 변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저는 장관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연구자로서의 자존심과 분함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라이벌을 인정하고 그를 넘어서겠다는 기술자의 결의였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의 새로운 운명이 이 차가운 집무실 안에서 잔인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집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는 그 한마디가 제 25년 연구원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복대 비친 제 모습이 유리창에 어른거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 눈, 그리고 자존심이 꺾여버린 한 남자의 초라한 형상.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긍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윗선의 명령에 따라 적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패배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쿄의 차가운 저녁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장관의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 실질적으로는 첩보와 학습. 장관은 저를 마치 낡은 부품을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쓸모를 확인하려는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밑바닥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그토록 단기간에 일본의 50년 아성을 흔들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무엇인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웹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연구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개발한 부품들의 상세 도면과 테스트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은 마치 암호문처럼 제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리랑치로의 광학 설계 논문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설계 방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정석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극도로 효율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오히려 더 가볍고 강력한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낸 것입니다. 95% 국산화. 그 수치가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외부의 기술 통제에 맞서기 위한 처절한 자립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일본의 저녁 하늘은 평온해 보였지만 이제 곧 제가 마주할 한국의 밤하늘은 기술적 폭풍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묘한 호기심과 함께 묘한 전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25년 동안 좁은 우물 안에서 50년의 역사에 매몰되어 있던 제가 비로소 진짜 우주를 마주하러 떠나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혹은 한국의 기술을 훔쳐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림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그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를 저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 그들의 심장부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들이마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눈빛으로 공항행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26년차 연구원 생활의 가장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형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47.2m의 거대한 질주를 위해 저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피땀이 녹아들어 있을지 25년간 로켓 엔진과 위성 시스템을 설계해온 제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만을 따지던 제 좁은 시야가 저 모형의 매끈한 동체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박준혁 씨는 제 눈빛을 읽은 것인지 모형의 하단 엔진부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엔진의 클러스터링 기술이 핵심입니다. 물론 일본의 H3이 가진 기술력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술에 대한 차분한 확신만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의 기술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그 말은 분명 제 귀를 즐겁게 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브리핑 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처음 로켓을 세우던 시절의 흑백 사진부터 누리호가 화염을 뿜으며 하늘을 가르던 최신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 연구원들의 표정은 1970년 가고시마에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치열하고도 뜨거운 열기.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후발주자의 연구소가 아니라 50년 전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게 닦아나가고 있는 경쟁자의 전초기지라는 사실을요. 브리핑 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노트북과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예의였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25년차 베테랑 연구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혁 씨가 제게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최근 엔진 연소 시험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실패와 그 실패를 어떻게 데이터로 바꿨는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또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배울 건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왔건만 그가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니 연구원으로서의 본능이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평온한 오후였지만 저와 이 젊은 한국 연구원들 사이에는 이제 50년의 역사와 미래의 기술이 충돌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배우든 반드시 일본 우주항공의 자존심을 지켜내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박준혁 씨는 화면 속의 누리호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보시다시피 누리호는 3단 엔진을 클러스터링하여 추력을 최적화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연료 밸브의 압력 문제, 노즐의 열 내구성 결함, 심지어는 발사대와의 통신 지연까지 그 실패들이 지금의 안정적인 비행을 만든 밑거름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밸브 압력 문제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지. 우리는 이미 80년대에 다 해결한 문제들이야. 하지만 화면에 이어지는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제 비웃음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내부의 연소 효율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데이터 그래프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자체를 재수정했던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멈춰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칠게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수치 연소 불안정성을 15% 이상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질의 노즐을 쓴 겁니까? 이건 기존의 니켈 합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박준혁 씨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 역시 예리하시군요. 우리는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대신 국내 제철소와 협력하여 특수 합금 성분을 새롭게 배합했습니다. 기존 소재보다 열팽창 계수가 20% 낮고 강도는 더 높죠. 이 합금 설계도를 만드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로켓 엔진의 단면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래서 감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우주공학의 정석을 비웃듯 무너뜨리는 혁신이었습니다. 소재부터 공정까지 그들은 우리가 해외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오던 부품들을 스스로 깎고 녹이고 다시 붙여서 완성해낸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한국 연구원이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100달러를 주고 사올 때 우리는 10달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사오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온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일본의 H3이 연이은 실패로 예산 삭감의 칼날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데이터로 치환해 자신들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25년 차 부장으로서 제가 가졌던 자부심, 50년의 역사라는 안일한 방패가 이 젊은 연구원들의 데이터 앞에서 맥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다나카 류이치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방문, 겉핥기식 보고서, 그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자료들, 이 젊은이들의 열망,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불가능한 결과물들이 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다음 장을 넘기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KP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PS 없이도 오차범위 1m 이내를 보장하는 그 기술 말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도 잔인한 수업이 이제 막 봉회되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하게 얽힌 수천 개의 센서 네트워크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혁 씨가 포인터로 한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우리는 실패를 단순히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품에 수백 개의 센서를 심어 엔진이 연소하는 매 순간 발생하는 진동, 온도 압력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1차 발사 당시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된 이유도 이 센서들이 기록한 0.01초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한 덕분에 명확히 찾아낼 수 있었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고수해온 숙련된 장인의 감각과 보수적인 검증 절차가 얼마나 느린 방식이었는지,
그들의 시스템을 보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수십 번의 지상 시험을 거치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들은 실패라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꺼이 발사라는 가장 큰 시험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다시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재검증 시스템의 핵심인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우리가 획득한 데이터는 곧바로 슈퍼컴퓨터로 전송되어 디지털 트윈상에서 수만 번의 재비행을 거칩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음 발사 때 무엇을 바꿔야 할지, 그 수정안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8개월 동안 수천 년 분량의 비행 데이터를 가상 현실 속에서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수기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회의를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데이터는 검증의 도구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진화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주 개발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을 자신들만의 언어와 데이터로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을 분석하기 위한 메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이들의 철학을 한 줄이라도 더 기록하고 싶다는 연구원으로서의 순수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준혁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질문이라 저는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벽이 이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데이터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이 시스템 우리가 도입한다면, 아니 우리가 함께 연구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순간 브리핑 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 씨와 다른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감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료를 대하는 차분한 존중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전우를 찾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 제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제가 연구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망의 재림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니까 실패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40회 대 7회. 이 숫자의 차이가 단순한 양적인 차이가 아님을 저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치의 질적 차이이자 기술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격차였습니다. 우리 일본의 우주 산업이 실패하면 안 되는 성역기라는 족쇄에 묶여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실패를 통해 진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저희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실패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비난의 화살이 우리를 향할까 봐요.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성공보다 100번의 의미 있는 실패가 더 나은 기술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의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저 열정이자 명분이었음을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만들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짜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기술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은 발사장 통합 조립동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품 하나하나를 검수하고 조립하는지 그 현장을 보시는 것이 100번의 브리핑보다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뜨거운 현장에 서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내일 저곳에 가면 나는 JXA의 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기술자로서 그들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맑았습니다. 어쩌면 그 별들 사이로 한국의 누리호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일구어낸 기술이 미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장관에게 보낼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들을 폄하하거나 경계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목격한 그들의 데이터 기반 철학과 빠른 반복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비록 장관은 이 보고서를 보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원으로서 나는 이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가 우리의 정체된 50년을 향해 던지는 경고이자 초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그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연구자의 시계가 이제야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밀의 연구원은 3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눈빛에 날카로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 PC에는 3단 엔진의 연소 데이터가 복잡한 수식과 함께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의 노즐 형상에 따른 가스 분사 압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가장 효율적인 연소 각도를 찾는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사오며 지상 시험을 반복해야 했는데, 네, 그들은 이미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부장님, 이 알고리즘은 엔진 연소 중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을 0.001초 단위로 분석해서 노즐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덕분에 로켓의 자세 제어 효율이 12% 이상 향상됐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 우주공학에서 1%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본을 쏟아붓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장에서 그 어려운 과제를 가볍게 해결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저기 관제센터로 가보시죠. 한국 우주개발의 심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립동을 나와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젊은 관제사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를 흐르는 정보의 속도는 빛처럼 빨랐습니다. 박준혁 씨는 스크린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이 발사 당일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인 콘솔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관제 시스템이죠. 우리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소프트웨어 보안 위협도 차단하고 오직 우리만의 프로토콜로만 통신합니다. 저는 그 콘솔을 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우주에 뛰어들면 무섭게 올라올 거다. 방심하는 순간 따라잡힌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철학까지 모든 생태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독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제센터 내부의 조명이 바뀌며 전체 시스템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사들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단 시스템 체크 완료 연료 주입, 라인 안정 센서 네트워크 정상. 그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를 응시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하얀 로켓 동체가 마치 거대한 뱀이 허물을 벗고 용으로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기술 격차라는 환상이 저 젊은 연구원들의 목소리와 데이터 사이에서 가차없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도전하는 정신을 되찾아 우리보다 앞선 길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장님 보셨습니까? 박준혁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 무엇인가 묵직하고도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닌 비로소 진짜 실력을 마주했다는 연구자로서의 전율이었습니다. 이상훈 본부장의 담담한 음성은 제 귓가에 맴도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군사정찰 위성보다 한국의 민간 위성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 우주항공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선명한 횡단보도, 줄무늬, 그리고 사람의 그림자.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속도로 우리를 추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25년간 JXA에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작은 태블릿 PC 화면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광학 렌즈는 어떻게 연마하셨습니까? 이런 비구면 렌즈 기술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훈 본부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해외 업체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 처리하더군요. 우리는 결국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렌즈 설계부터 소재 가공, 초정밀, 연마 장비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었지만 얻은 것은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완전한 독립.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의 종속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사고 설계는 우리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그 관계.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생태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위성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린 50년의 철학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족쇄를 부수고 남의 도움 없이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 그 결기 앞에서 나는 25년차 부장이라는 직함이 이토록 가볍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성능이라면 궤도 조정 능력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상훈 본부장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KPS와 연동된 정밀 궤도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극도로 유연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암흑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 이상하게도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선 연구자로서 느끼는 진정한 라이벌에 대한 경외심이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기록하기를 멈추고 그저 묵묵히 그들의 혁신을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본 것들은 내일의 일본 우주항공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혹은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진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에어 샤워를 통과해 조립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JXA의 연구실과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된 그 공간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 같았습니다. 저 멀리 발사 준비를 마친 아리랑 7호가 정밀한 장비들에 둘러싸여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까지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25년 동안 위성을 설계하며 수없이 보아온 광학 장비들이었지만 이 위성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연구원들이 지난 25년의 실패와 도전 속에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자립의 의지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리랑 7호의 태양 전지판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광학 렌즈는 마치 우주의 심연을 꿰뚫어 볼 듯 고요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부장님, 이 위성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0.3m의 해상도로 초당수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쏟아내면서도 위성 자체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걸러내는 인공지능 보정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보내기 전에 이미 위성이 스스로 이미지를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해상도를 높이는 데 집착할 때 이들은 데이터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위성 자체를 지능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준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부품 간의 통신 지연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칩으로는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주 전용 반도체 공정을 새로 짰습니다. 위성 안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겁니다. 저는 조립실의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위성을 궤도에 실어 나를 준비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0년이라는 역사에 안주하며 검증된 방식만을 고집할 때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장님, 우리가 처음 1999년에 아리랑 1호를 쏘아 올렸을 때 일본의 언론은 실패할 것이 뻔한 투자의 낭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우리는 오히려 도끼를 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위성이 일본의 정찰 위성을 앞지르는 날을 꿈꾸면서요.
박준혁 씨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도끼는 우리의 오만함을 깨부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나는 아리랑 7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위성에 대한 경의가 아니라 그 위성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25년의 집요함에 보내는 저만의 찬사이자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립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동안 저는 제 스마트폰에 적힌 메모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0.3m 95%, 테라비트급 저장 장치 8개월 6주. 이제 이 수치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우주항공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내일 나는 다시 도쿄로 돌아갑니다.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그 보고서는 장관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혹은 나를 JXA에서 내쫓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술을 배웠으니까요. 박준혁 씨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 보고서에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이 어떻게 뒤처졌는지가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국과 함께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지를 쓸 겁니다. 제 말에 박준혁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는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나카 부장님. 우주는 넓고 이제 함께 갈 동료가 생겼군요. 우리는 노을이 지는 나로우주 센터를 뒤로하고 다시 대전으로 향하는 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한국 출장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만 연구원으로서의 제 인생은 비로소 이제야 진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겉모습만 보고 얕잡아 보았던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누스페이스의 사무실 겸 조립 공장에 들어서자 낡은 건물 외관과는 완전히 딴판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벤처기업 특유의 활기와 긴장감이 뒤섞인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전장이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환영합니다. 김종성 대표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운동화에 편한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이 회사를 창업했고 이제는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제게 일단 발사체 엔진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엔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액체 산화제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죠. 구조는 단순하지만 효율은 액체 로켓에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개발 비용이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입니다. 10분의 1?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미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영역을 이 작은 건물에서 이들이 그 비용의 10%만으로 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김 대표는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시제품 엔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로 엔진 부품을 찍어냅니다. 수백 번의 설계 수정도 며칠이면 끝납니다. 실패하면 바로 다시 출력해서 시험합니다. 굳이 비싼 금형을 뜰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실패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한구연에서 보았던 시스템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실패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그만큼 도전의 횟수를 늘려 기술을 진화시키는 방식.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부장님 보고 계신 이 시제품은 이미 지상연소 시험을 50회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회도 시험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기술을 실전 배치하는 스타트업이 됩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시제품 엔진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이 제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스타트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재벌과 정부 조직이 주도하는 느릿한 프로젝트에 익숙해져 이런 역동적인 도전을 그저 위험한 모험이라 치부하며 깎아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물들은 그것이 모험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혁신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제게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훌륭한 인프라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그 역사가 지금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발목을 잡기도 하죠. 우리는 잃을 게 없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뛴다. 그 말은 어제 박준혁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필사적인가? 그 집요함의 근원을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적이 없었기에
미래를 향해 달리는 발걸음이 누구보다 가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 한쪽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로켓 엔진의 노즐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25년 전 제가 연구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순수한 오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은 언젠가 우리 일본도 잃어버린 그 도전 정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은 한국은 일본에게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깨우기 위해 하늘이 보낸 가장 강렬한 자극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도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가방 안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0.3m 해상도의 데이터와 하이브리드 엔진의 설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준 함께 가자는 따뜻한 동료의 마음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저는 낡은 이누스페이스의 건물을 나오며 다시 한번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위로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 일본에게도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님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직접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엔진을 출력하고 궤도를 수정하면 그만이죠.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허락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도는 곧 우리의 경쟁력이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 대신 벼랑 끝에서 배운 생존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여준 영상 속 로켓이 지면을 박차고 다시 솟아오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100m 고도에서의 수직 이착륙, 스페이스X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고독한 도전이 이제는 제 눈앞에서 실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소에서 우리는 안전을 담보로 실패를 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실패하지 않는 조직이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표님,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김태호 이사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부장님, 혹시 20년 전의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역사가 없기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바로 오늘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이 50년의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동안 한국은 0에서 시작해 5년 뒤의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저는 김태호 이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금속 부품을 깎고 연료를 다루는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JXA의 깨끗한 연구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던 제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박했지만 그 악수의 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차 문을 열어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이제 대전 항구연으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이누스페이스의 작은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엔진의 분사구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펴고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파라핀 연료 3, 디프린팅 공법, 그리고 수직 이착륙. 이 모든 것이 한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일본의 기술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낡은 틀을 깨고 다시 0에서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겼던 그 유언, 방심하지 마라는 경고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일본이 잃어버렸던 열정을 가진 거울을 본 셈이었습니다. 송 박사님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잔에 술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논문을 읽고 일본의 기술을 동경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신들이 50년 전 쏘아 올린 그 작은 위성이 우리에게는 우주로 향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죠? 그런데 다나카 부장님, 지금 당신의 표정을 보니 묘하군요. 당신들에게는 익숙한 그 별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멀고 닿을 수 없는 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회한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일본이 늘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도전을 보며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0년의 역사 뒤에 숨어 서서히 굳어갈 때 한국은 그 굳어가는 우리를 교과서 삼아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송 박사는 허허롭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넘어서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넘어서는 방법은 일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저하던 길을 우리가 먼저 걷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9 자주포 기술을 엔진에 응용하고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위성에 넣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우리는 융합을 통해 격차를 줄였고 실패를 통해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가 건네주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나자 송 박사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시지요? 일본의 우주가 다시 도약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단어가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솔직한 한마디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50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오만을 버리고 지금 당장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치열함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패를 용인하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우주로 융합하는 그 유연한 말입니다. 송 박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나카 부장님, 당신이 오늘 밤 그 마음을 품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내일의 일본은 어제의 일본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라이벌이었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우주에서는 함께 달릴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밤 한정식집을 나오며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대전의 밤거리는 낮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의 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다궈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쿄를 향해 보낼 최종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거울이기도 하다.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도전을 향한 갈망을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엔터를 눌러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내일 도쿄에 도착하면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을 지키는 수문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벼리는 연구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대전의 밤하늘 위로 아리랑 위성이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 고요한 궤도를 상상하며 저는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로켓이 대기를 뚫고 솟구쳐 오르는 굉음은 기계적인 소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꿈이 중력을 거스르는 거대한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속 베가씨, 로켓은 순조롭게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매 순간마다 관제센터의 공기는 눈에 보일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관제사는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간절히 중얼거리고 있었고 저 역시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한 인간으로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안내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일부는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25년의 집념 95%라는 국산화의 무게가 한꺼번에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광경을 보며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의 손을 맞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악수를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도면과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사온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숭고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한국의 들판이 아니라 저곳 어딘가에서 누군가 묵묵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만 같은 역동적인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3m 해상도 95% 국산화,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25년의 고난과 영광. 나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유리는 지금까지 앞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뒤처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의 성공은 일본 우주 산업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에서도 아마 저 로켓의 궤적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지요? 한국의 성공을 지켜본 연구원으로서 이제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도전 정신을 다시 불지필 것입니다. 적이 아닌 동료로서 함께 우주를 정복해 나갈 미래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짧았던 일주일 하지만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뜨거운 여정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쫓는 일본의 연구원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할 대한민국의 동료를 얻은 한 명의 열정적인 연구원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도쿄로 가져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은 75%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야만 비행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95%의 자립을 넘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우주 생태계를 구축해냈습니다. 제한된 예산 후발주자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없이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조사단 연구원들과의 마지막 보고회는 그 어떤 학술 세미나보다 뜨거웠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젊은 열기 속에서 저는 변화의 강력한 조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넓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지의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도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키코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미소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1970년 오스미 위성 발사 성공 때 아버지가 지으셨던 그 환희에 찬 표정. 50년 전 아버지가 일본 우주의 역사를 만드셨다면 이제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첫 발을 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자아를 버리고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일본의 현재를 똑바로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의 자존심을 껍데기뿐인 50년 역사가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력으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게 갠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오늘 성공적으로 궤도해 안착한 아리랑 7호가 소리 없이 날고 있겠지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박준혁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오늘 귀국 보고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도쿄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만납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갈게요.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전송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이제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동료이기도 합니다. 서로 배우고 자극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넓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50년의 역사 위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써내려갈 새로운 꿈이 은하수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